지금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성격은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한테만 한해서 지금 해당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단기매매 증권만 해당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했을 때 지금 첫 번째 해에 공정가액이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이라서 140만 원으로 장부상의 금액을 변경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럼 또 우리 회사가 X2년도 기말까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정가액이 1,3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럼 1,300원으로 하락했으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0주니까 나는 단기매매 증권을 130만 원치 가지고 있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내 장부에는 전기말에 140만 원으로 수정해뒀잖아. 이걸 13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내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올릴 때는 자기 자리인 차변에, 이제 내릴 때는 반대쪽인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써서 10만 원을 이렇게 써주면 장부상의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은 1,300원으로 130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줄어들어서, 그럼 차변에 그 이유를 쓰는 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10만 원 이렇게 써주게 돼요. 평가했는데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가하는 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죠. 팔아야 실제 일어난 거지. 그냥 가치가 얼마인지 환산만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얘도 영업 외 이번 내렸으니까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얘를 처분한다고 볼게요. X3년도에 이제 처분하는데 처분 시점에 시가가 봤더니 주당, 그래도 우리 기분 좋게 이익 봐야 되니까 주당 1,5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앞에 취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취득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처분은 판 걸 처분이라고 안 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에서 처분이라는 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걸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에 얘가 있는 존재의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을 보면 처분에서 제가 표현한 모든이라는 건 우리 장부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수익 비용은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자동차를 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팔거나 없애지 않았으면 올해 걔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내 장부에서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았어요. 안 갚으면 올해 없어지나요? 없어질 리가 없겠죠. 자산, 부채, 자본은 내가 지우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2020년 10월 달에 받은 월급이 올해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옛날 월급인 거고 올해는 올해 월급인 거죠.
수익과 비용은 그때 일어난 거에 대한 사건일 뿐인 거지 올해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월 달에 월급이다, 11월 달에 월급이다, 12월 달 월급이다 끝인 거예요. 올해는 올해 거죠. 수익 비용은 그 다음 연도에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팔았으면 20년도에 판 거지 그게 21년도에 판 거라고 나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장부의 수익 비용은 내가 따로 안 써도 그냥 기말에 수익 비용 상계해서 나머지 가지고 이익이다 손실이다 하고 정리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만 장부에 계속 내가 지우기 전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거한다라는 건 장부의 반대편에 기록한다는 이야기예요. 차변에 있는 건 대변에 쓰고 대변에 있는 건 차변에 써서 그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을 쓰면 지워지는 방식으로 해서 처분이라고 하면 자산부채 자본 얘랑 지금 없애는 지금 같은 상황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면 단기매매 증권을 팔면서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돼 있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걸 다 반대쪽에 써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부터 취득 시 부대 비용도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 처리해버렸고 비용으로 평가할 때도 평가이익도 영업외 수익, 평가 손실도 영업외 비용으로 전부 다 수익 비용 처리했지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다른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 없어요. 단기매매 증권 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울 거는 단기매매 증권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전기말에 130만 원으로 맞춰뒀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얘가 우리 거라고 얘 장부에 적혀있을 때 당연히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혀 있겠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팔아버렸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반대변인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다 130만원 얘를 지우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처음 샀을 때는 처음 기록하는 거니까 내가 준 돈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뭔가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다. 팔았던 없어졌던 분실했던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서는 장부에 있던 걸 지우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럼 지금 자산을 지우는 거라서 대변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얘랑 관계되는 거 없어서 이렇게만 하면 단기매매 증권의 흔적은 내 장부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판 거라면 차변에 돈을 받겠죠. 그럼 차변에 돈을 받는데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0주잖아. 그러면 15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1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당연히 단기매매 증권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130만 원인데 나는 지금 150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20만 원의 이익을 본 거잖아.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 20만 원을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평가가 아니고 팔았잖아. 얘를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지우면서 이익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의 성격은 뭐 팔았던 평가했던 무슨 일이 있어도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영업활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인 900번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자, 이번엔 자, 똑같은 상황인데 3년도에 처분했는데 1,5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갔다 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130만 원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 주식을 파는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장부에 130만 원 적혀 있는데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렇게만 봤을 땐 20만 원 이익이란 거 알겠죠? 근데 팔면서 수수료가 10만 원 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 이익 본 거죠? 10만 원 이익 본 거죠? 항상 우리 장부는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서 기록이 남는 건 없어요. 내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데 얼마 팔았네? 근데 팔면서 돈 좀 떼었네? 그럼 그거 뺀 나머지 실제로 실현된 거, 그거 가지고 이익이다 손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치워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3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차변에 돈을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가 현금으로 10만 원 있어서 10만 원을 내가 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거래가 모두 다 종료가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이 봤더니 10만 원이 남네요. 이 1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이면 상계를 하고 시험에서는 처분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140만 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 같잖아. 단기 매매 증권 13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수수료 뺀 나머지 금액 들어왔다면 140만 원 들어온 거고. 그럼 이게 줄 필요 없죠. 빼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서 줘나 빼고 받아나 뭐 결과는 똑같은 거죠. 우리는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말하면 딱 결과론적으로 10만 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처분 수수료를 봤을 때, 이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죠. 처분 수수료 있기 전에는 20만 원 이익이었잖아. 근데 수수료가 10만 원 생기니까 수수료 뺀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되었죠.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보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게 되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처분 수수료 있기 전에는 처분 이익이 20만 원인데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익이 10만 원으로 줄었잖아.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처분 이익에서 차감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지금 왜 제가 여기 발표했냐면 우리 이 앞에 시작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는데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팔면서 손해본 돈으로 된 거예요. 팔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는 왜라고 말하면 안 되고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래. 그래서 그 규칙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면서 손해본다고 하는 건 모든 자산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나중에 우리 쓰던 물건 팔아도 물건 팔면서 돈 들어가면 그 돈만큼 손해본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0만 원짜리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 애를 105만 원에 팔았어요.
어딘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사이트에서 수수료로 10만 원 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5만 원 손해인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100만 원짜리였는데 나한테 실현되는 건 95만 원밖에 안 되잖아. 105만 원에 사는 사람이야 105만 원에 샀다지만 나한테 들어온 건 9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팔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팔면서 손해 본 거죠. 모든 건 다 그렇게 처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20만 원인 줄 알았다가 수수료가 있으니까 10만 원만큼 줄어서 지금 처분 이익이 10만 원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30만 원짜리인데 얘를 똑같이 X3년도에 처분하는데 한 주당 처분하는 가격이 그냥 1,000원에 처분한다고 볼게요. 1,000원에. 그러면 그냥 1,000원에 처분한다라고 하면 대면에 단기매매 증권 130만 원짜리를 파는데 나는 돈을 100만 원만 받게 되니까 차이 나는 30만 원만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냥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으면 일단 그 금액만큼 처분 손실인 거고, 장부 금액하고 차이가.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그 차이만큼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장부에서 지우면서 이익 봤다, 손해 봤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에 처분하는데 주당 1,000원에 파는데 여기에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얘 손해 얼마 보게 됐죠? 슬픈데 더 슬퍼진 거죠. 30만 원 손해 봤는데 10만 원 수수료까지 하고 나니까 4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 130만 원짜리를 팔고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아서 슬픈데 그 와중에 수수료 달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주기 위해 대변했으면 차이 나는 40만 원 있죠. 이 돈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40만 원으로 손해본 돈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라고 표현돼요. 자, 위에 제가 분계로 쓴 건 실기 이야기고 이 분계를 잘 할 수 있다면 이론 시험에 이렇게 표현 나와도 정답으로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유가증권은 이론 시험에도 나와요. 6번 중에 4번. 그 4번이 평가 손익이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영업외 수익 비용 처리하고 있는 거 아느냐 하고,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 처분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이걸 알고 있는지 질문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특징이에요. 자, 뭐가 항목이 같아요? 이건 자기 마음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쓰든 90만 원 받든 똑같은 거니까. 시험 때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고 수수료 현금 주거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의미를 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현금 받고 현금 줬으면 저는 여기 90만 원 쓰고 안 썼을 거예요. 저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제 책을 보면 아래 단기매매 증권 취득과 처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혀 있고, 그럼 처분할 때는 그냥 장부 금액하고 처분 가액의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71페이지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의 별표시 보시면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처분 수수료는 처분 수수료만 가지고 특별하게 분개하는 게 아니고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 말은 아래 즉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 차감되며 처분 손실에 가산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적었던 글자 있죠?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2페이지에 자, 얘 분계 보지 마세요. 이 분계 지금 우리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또 이자 받고 배당 받고 세금 떼이고 너무 빨라요. 오버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72페이지 아래에 분계 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에 진한 색으로 보면 단기매매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는데 이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 유가증권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안 일어난 평가의 평가손실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만 영업외 수익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게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익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얘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아래 매도 가능 증권이 정상이내고 단기매매 증권은 비정상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 분개하는 거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투자자산 챕터에서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좀 봤고, 자, 다음은 교재 82페이지로 가서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자,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어떤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물건을 사오는데 매입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학원은 제가 전에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 받는 게 매출이죠. 근데 우리 학원이 수강료 받으면서도 매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와 책상을 팔면서 매출이라고 하면 그게 맞나요? 아니죠. 그런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파는 회사가 우리 학원에 컴퓨터 판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말하는 건 매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매출을 위해 사오는 것만 매입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매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만 일반적인 상거래로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변했을 때 우리가 분개를 하면서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고 쓴 경우만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쓰던 물건인 비품이나 땅이나 이런 걸 팔면 일반적인 상거래 매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은 정해진 게 아니죠. 그죠? 컴퓨터 회사는 우리 학원에 컴퓨터 팔려고 샀을 때 컴퓨터가 상품이지만
책상 만드는 회사는 컴퓨터를 자기들이 쓰려고 샀으면 비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쓰던 컴퓨터를 판다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책상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는 비품이지만 책상을 팔려고 사오면 상품인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 회사는 쓰려고 책상 사오니까 상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상품이나 제품은 틀린 거예요. 자기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방금 말했던 컴퓨터 책상 우리 학원은 사올 때 상품이라고 할 일이 없겠죠. 팔려고 사오는 게 아니고 쓰려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매출, 이익까지 붙여서 파는 걸 매출이라고 하는 거죠. 원가의 물건 안 팔 거잖아요. 우리 매출했어라는 건 내가 판 금액이니까 당연히 원가에 이익이 붙은 수익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러면 매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상품을 사는 거예요. 제품은 물건 만드는 거니까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 만든 거. 또 우리 상품은 완성품을 사와서 물건 파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걸 분개할 때에 차변에 쓰는 경우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원재료, 상품. 그래서 제가 제품, 상품, 원재료 이 세 개만 들어간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수업 짜기도 하고 선생님도 배정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다 존중하는데 존경하고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수업을 한 번 딱 수업 시키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안 시킨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우연히 제가 엘리베이터를 그 선생님이 하는 반 학생들을 만나서 듣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일주일 남아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늦었죠.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건 뒤가 없어요. 뒤에는 왜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걔들은 망한 거예요. 시험.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학원에서 못 봤어요. 내가 수업 배정 안 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얘는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돈 벌어들인 것과 딴짓거리 한 거를 구분을 짓는 기준점이 재무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꼭 돈을 주고 받으면서만 사고 파나요? 외상거래도 하고 어음도 주고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물건을 넘겼는데 인도했는데 내가 아직 돈 못 받았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채권을 지금 위에 있는 이 채권은 이 위에 있는 매출로 인해 발생한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매출이 아닌 나머지로 인해 발생하는 걸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재무회계에서는 나눠요. 그럼 우리가 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했는데 그냥 월말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냥 외상한 거죠. 그럼 그냥 외상하게 되면 그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다. 이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했는데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썼는데 외상에 쓰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쓸 거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했는데 어음 받았다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닌
비품이나 쓰던 물건이나 우리 회사 사용하던 자동차나 이런 것들 팔고 외상을 하게 되면 기타 채권인데 이때는 계정 과목을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다. 미수금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나 땅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라면 이때는 구분 없이 미수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못하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할부하고 신용카드 끌고 외상 엄청 많이 할 거란 말이야. 돈 주고 받는 것만큼 외상하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단위다를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상 매출금 미수금 구분 잘해. 어음 하는 순간 계속 얘를 떠올려요. 그럼 안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음인데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자금 관리 이야기예요. 재무회계는 그게 중요하네요.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냐 아니면 딴짓거리해서 돈 받을 거 생겨 있는 거냐 이 구분이 중요한 거지. 이걸 어음이다 외상이다 구분은 안 중요해요. 자, 보면 자, 우리가 K랩 쓸 거니까 자, 재무상태표를 제가 또 열어왔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에 보면 외상 미수금이 없네. 잠시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제가 열었는데 여기에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을 어음도 있고 미수금도 있죠. 근데 이건 우리 관리용인 거예요. 제출용으로 가면 얘를 방금 있었던 이 외상매출금 금액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으로 표시할 거예요. 방금 그 두 금액을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무제표 제출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얘를 계정 과목으로 쓰고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 분류로 해서 계정 과목 분류를 해서 보여줄 거고 얘는 그냥 미수금이라고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음이다 아니다는 얘들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회계 처리하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 그걸 왜 재무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니?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엉뚱한 거 팔고 돈 받을 게 있느냐? 제대로 된 매출을 하고 돈 받을 게 있느냐? 이 구분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채권만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 회사가 원재료나 상품 사면서도 상대방한테 그날 바로 돈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돈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걸 채무라고 하는데 이 채무도 매입이라고 말했던 상품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채무가 생긴 걸 매입 채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다른 걸로 인해 돈 갚아야 되는 걸 우리는 기타 채무라고 해요. 대표적인 기타 채무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법인카드 쓰고 다니는 거 있죠. 상품 원재료 사는 걸 제외하고도 법인카드 많이 쓰죠. 필요한 물건 살 때마다 회식할 때마다 다 끌잖아. 근데 신용카드면 그날 돈 안 나가죠. 그러면 다 외상인 거예요. 그럼 다 기타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매입 채무인데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데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데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사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책상 사면서 외상했거나 그러면 오늘 돈 안 주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사면서 어음 발행해 줬어요. 그래도 얘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상품, 제품, 원재료가 들어갔을 때만 쓰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은. 받을 지급어음은. 그 외의 거래는 전부 다 미지급금, 미수금이에요. 우리가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비용을 뭔가 돈을 써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카드 끌거나 오늘 돈 안 줬어요. 전부 다 미지급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전부 다 우리가 뭔가 비용 발생했는데 전부 다 미지급금인 이유는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쓰려면 비용 되는 게 아니고 상품이나 원재료 살 때만 했잖아. 이때 아니면 얘가 들어올 일은 없는 거예요. 원리는 엄청 단순하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얘만큼 매우 중요한 게, 우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시험에 할 때 시험 기준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필히 입력해야 돼요. 어디 거래처에 돈 갚아야 된다. 어디 거래처에 돈 받아야 된다. 만기가 되면 어디 거래처에 돈 갚을 거다, 받을 거다. 그걸 꼭 써줘야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거래처를 안 쓰면 그냥 3점 아웃이에요. 분계 정확하게 다 해도. 부분 채점 없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꼭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표현할 때에, 자,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물건 팔면 대변에 물건 나가고 수익자리도 대변이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제가 썼어요. 10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근데 얘를 외상했대. 그럼 외상하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대변의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그럼 제품 매출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건데, 이 외상 매출금에는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곳에는 제가 이렇게 아래에 가로를 해서 A나 B나 아니면 거래처 이름을 하면 거래처 이름을 아래에 써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는 계정 과목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에 분계할 때 거래처 안 쓰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 거래처 쓰는 거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서 시험 보는 날 학원에서 본다면 제가 이런 노래 부르는 걸 들으실 거예요. 잊지 말자 거래처, 다시 보자 거래처.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실제로 자주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유형이 A형, B형이 있어요. A형, B형의 차이는 뭐냐면 실기는 똑같고 이론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여러분들 시험 본 날 저녁에 가다반이 나와요. 그럼 가다반으로 이렇게 채점을 당연히 해보겠죠. 시험지는 가져가고 USB 메모리만 제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지 가지고 채점해 보니까 본인이 합격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결과 발표 났는데 봤더니 불합격인 거예요.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 와서 A형을 B형으로 잘못 쓴 것 같아. 이렇게 점수 차이 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우리 여기서는 얼마 안 멀어요. 저희 뱅뱅사거리 아시죠? 뱅뱅사거리, 그 뱅뱅 있는 건물, 진짜 그 바로 뒤쪽이 한국세무사의 건물에 있어요. 이면도로에.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하면 본인이 문제 푼 거를 20분 정도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열어줘요.
찾아가면 신청해놓고 예약 접수한 시간에. 그럼 가기 전까지는 저한테 연락 와서 그렇게 화내시다가 들어가면 그게 저기만 들어가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참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거래처를 많이 빠뜨린지 몰랐다는 말이 전부 다 하나같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붕괴 문제는 한 문제당 3점이에요. 거래처 3개 안 써도 9점이니까 그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3개, 4개만 안 쓰면 9점, 12점인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은 점수를 포진하고 있는 게 65점에서 75점이에요. 합격이 70점인데. 그러면 거래처는 여러분의 합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얘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붕괴 연습하고 컴퓨터도 입력할 때 제가 이렇게 표시하거나 거래처 쓰는 걸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써야 된다고 기록도 해놓고 컴퓨터에 쓰는 습관 들여야 되는데 본인 문제지에는 써놓고선 컴퓨터에 안 쓰죠. 그 위험한 습관이에요. 왜냐면 시험 본 날 그날 가다반 나왔을 때만 기분 좋고 확정 결과 나왔을 때는 슬픈 일이 생길 전초전이죠.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채권 채무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쓴다는 건 광범위해요. 자, 지금 내가 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제 돈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채무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돈인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한테는 채권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전부 다 거래처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래처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표시를 할 건데 여기에 A란 거래처를 썼는데 여기도 썼다. 그래도 틀려요. 엉뚱한 곳에 엉뚱한 거래처 쓰면 안 돼요. 거래처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A라는 거래처에 외상대금 받을 거 얼마니 줘야 될 거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라고 하고 옛날처럼 그 거래처 전에서 우리 자네 맞춰봅시다 이러고 있을 건가요? 내 장부에 그냥 전산인데 어디 거래처 외상대금 치면 딱 나와야 될 거잖아. 그럴 거면 컴퓨터는 AI도 아니고 어디 파는지 내가 써줘야 할 거잖아. 그래서 그 기록을 꼭 써줘야지 그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거래처의 엉뚱한 거래처 계정 과목들까지 다 써버리면 그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는 쓰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써야 되는 거 그게만 이렇게 거래처를 쓸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봤을 때 얘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상거래,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원재료, 상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매출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표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가 뭔지 말도 안 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라고 적혀 있죠. 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우리가 시험 볼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제품 매출인 거지. 매출은 업종마다 틀린 거예요. 뭐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인 것도 있겠죠. 뭔가 빌려주는 곳은.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외상이면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지금 뒤쪽에 적혀 있는 얘네들 다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적혀 있는 이것도 다 계정 과목인데 뒤에 매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때 돈 못 받는 건데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상 거래인 거예요. 신용카드 내는 것도. 그럼 받을 어음도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일반적인 상거래들이죠. 매출. 화원어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어음 받았을 때도 받을 어음인데 자, 우리 그 어음의 수표 중에서 자, 여러분들 자기합 수표라도 한번 보면 좋은데 본 적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느낌 오실 텐데 자기합 수표를 보면 그 은행에서 수표 발행해 주면서 도장 찍어줘요.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의미가 뭐냐면 오늘부터 현금입니다 그 뜻이에요. 어음은 지급기일이라고 만기일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발행한 날도 있고 지급기일이 있는데 그 만기가 돼야지 그날부터 현금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음은 오늘 제가 발행하지만 만기가 예를 들어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현금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표는 오늘 날짜 딱 찍으면 오늘부터 현금이라는 거예요. 자, 둘의 차이 이해 가셨죠? 자, 근데 제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당좌 수표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10월 1일 날 돈 좀 찾아가 주면 안 되겠냐? 수표인데 지급 일자를 미래 날짜인 10월 1일자로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해서. 근데 싫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고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미래 날짜부터 현금인 수표를 찍어주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날짜를 쓰는 거. 얘가 지금 선일자 수표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 선일자 수표는 분계를 어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음 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하는 게 선일자 수표예요. 그래서 뭐 어음을 받았던 선일자 수표 받았던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것들로 인하면 다 받을 어음이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음을 10월 1일 날 만기자인 어음을 발행해 주나 당좌 수표를 10월 1일부터 현금 낸다고 찍어서 준 거나 둘이 차이가 뭐야? 없잖아. 둘 다 10월 1일부터 현금 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다른 거 얘는 필요 없고 선의자 수표는 그래서 어음으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액 중에 뭐 외상 매출금으로 기타 거래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거래가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 말하는 거고 얘는 기타 거래는 기타 채권도 되는 거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외상 매출금, 신용카드는 자 근데 카드사 수수료가 있대요. 그러면 카드사 수수료는 당연히 빼고 들어오겠죠. 그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제품 100만 원 매출하고 하나카드로 결제 받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100만 원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 받아서 오늘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봤는데 제품 매출이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고 이 외상 매출금에는 판 사람 상대방을 쓰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받으면 돈 들어올 거 카드사에 돈 들어올 거지 사간 사람이 또 나한테 돈 안 주죠. 그래서 하나카드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1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 매출 대금 100만 원이 카드사 수수료 2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연결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이야기죠. 카드 대금이 100만 원 있는데 수수료 2만 원 빼고 98만 원만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분개할 때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명확한 것부터 보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대. 보통 예금 차변에 쓰나요? 대변에 쓰나요? 당연히 차변에 쓰겠죠. 들어왔으니까 항상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위치를 잡아라는 이유가 그럼 보통 예금 돈 들어온 이유를 쓸 거니까 외상 대금 들어왔다고 쓸 거잖아. 그럼 여기가 외상 매출금을 쓰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 지금 받는 거라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빼고 받았던 뭐든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카드에 들어올 거 없잖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다 지워주는 거예요. 하나카드 100만 원이다. 아이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는 98만 원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카드사 수수료도 수수료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얘는 800번이죠. 500번은 물건 만드는 건데 얘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800번대의 판관비인 수수료 비용을 쓸 거예요. 자,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은 자 보세요. 자,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할 때 이때 말고는 절대 쓸 일 없어요. 엄청 단순하죠. 이외에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돼요. 단순하죠. 다음 500번대 제조 경비는 얘는 생산이나 공장 관련 일때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쓰면 안 돼요. 그럼 800번대 판관비는 판매관리비는 너무 줄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언제 쓰냐면 위 두 경우 왜 모두 다 쓰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 취득하는 것도 아니면 800번대예요. 그럼 얘 둘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800번대가 판관비, 판매관리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느낌이 계속 판매 쪽에 쏠리지 관리비의 범위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명확한 두 개를 집어서 얘 아니면 관리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도 단기매매 증권 취득하는 상황 아니잖아. 카드 대금 들어오는 거니까. 뭐 문제에서 제가 써라고 한 적 없죠. 물건 만드는 건 관련 없죠. 그러면 800번 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 교재 83페이지 위에 연한 글씨로 2번 적혀 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